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 전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한 부정 채용 행위는 공정을 가로막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공정 채용 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믿고 채용 업무를 위임한 KT의 신임을 저버리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 채용 등에서 유력 인사의 친인척 등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고 강한옥 여사의 빈소가 마련된 부산 남천성당은 가족이나 친지 외에는 출입이 통제돼 차분한 분위기 속에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새벽 SNS를 통해서 글을 올려서 어머니가 그래도 행복했다는 말을 남기셨다면서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시길 기도한다고 애도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자 빈소가 마련된 남천성당은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고 강한옥 여사의 빈소가 마련된 부산 남천성당에는 현재 경호 인력이 배치됐는데요. 일일이 신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가족이나 친지, 어머니의 친구나 지인 외에는 빈소 출입이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일부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서 성당 앞까지 왔다가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취재진도 성당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울타리 밖에서 대기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인의 친지나 아니면 생전 지인, 이런 또 가족 외에 조문은 물론이고 조화도 받지 않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거돈 부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조문을 위해 빈소를 방문했는데요.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는 방침을 전해 듣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방문해 문 대통령만 잠시 만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어제 조문하러 왔다가 발길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보낸 근조기도 어제 성당 입구에서 돌려보내졌고 국무위원 일동 명의의 조화 역시 반송됐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한 실장급과 일부 직원들만 조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어머니를 보내드린 심경을 밝힌 글을 올렸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새벽 SNS에 어머니를 애도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머니가 이 땅의 모든 어머니처럼 고생하셨지만 그래도 행복했다는 말을 남기셨다면서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시길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지막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다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또 어머니께 때때로 기쁨과 영광을 드렸을지 몰라도 불효가 훨씬 많았다며 특히 자신이 정치의 길로 들어선 뒤로는 마지막까지 가슴을 졸이셨을 거라고 적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에 조문을 오지 말고 평소와 다름없이 국정을 살펴달라고 당부하면서 슬픔을 나눠준 국민께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어머니 고 강한옥 여사의 장례 미사는 내일 오전 남천성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인데 유감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 방안을 놓고 여야의 대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민주당 이해찬 대표 간담회 날짜가 예정보다 좀 앞당겨진 거죠? 네, 원래 이 대표는 다음 달 5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와 부인인 정경심 교수 구속 등이 이어지면서 당내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쇄신 요구가 거세지자 간담회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초선 이철희 표창원 의원은 이 대표를 만나 당 혁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만큼 유감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간담회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다양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미뤄지면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을 이유로 다음 주 월요일로 일정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12월 3일에 부의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야당에서 오늘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민주당과 법여정당들의 선거법, 공수처법 야합 자체가 후한 무치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군소정당 의석수를 늘려 국회를 좌파 정권 들러리로 만들려고 하는 일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12월 부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악의 오판은 일단 피했지만 12월 3일 역시 족보 없는 해석에 불과하다고 평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별개 상임이라면서 9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며 빨라도 내년 1월 29일에 부의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조금 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외에 현행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를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각 당의 당론에 구애받지 않는 의원 자유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의 조현준 회장이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네, 경찰청입니다. 예, 조현준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조현준 회장은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회사 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효성그룹은 대형 로펌 소속이나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과 계약을 맺고 법률 대리 업무를 맡겨왔는데 총수일가가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소송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조현준 회장은 2017년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또 조 회장의 아버지인 조성래 명예회장은 2013년 1,300억 원대 탈세 혐의로 각각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이런 과정에서 회사 자문 변호인단을 개인 변호에 동원하고 회사 돈으로 비용을 지출했다는 의혹입니다. 경찰은 이렇게 효성그룹의 회사 돈이 조 회장 일가의 조세 포탈, 횡령, 배임 등 개인 형사사건 소송 비용으로 지출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해왔습니다.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참여연대도 지난 4월 변호사 비용 대납 혐의로 조성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효성이 변호사 비용으로 400억 원 정도를 썼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이 가운데 정확한 횡령 액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조현준 회장은 오늘 아침 7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했는데요. 경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변호사 선임과 소송 비용 지출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조 회장의 아버지인 조성래 명예회장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인데요. 다만 조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시기와 방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해서 어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죠. 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 날짜는 내일로 정해졌습니다. 기존에 없던 두 가지 혐의를 추가한 검찰은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에 가족들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해 배임 수재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지난 9일 법원에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0일 만입니다. 웅동학원 위장 소송과 교사 채용 비리, 증거인멸 교사 등 3가지 의혹과 관련된 혐의들입니다. 첫 구속영장에는 없던 강제집행 면탈과 범인 도피 등 2개 혐의가 추가돼 6개 혐의로 늘어났습니다. 우선 조 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하면서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여 100억 원대 채권을 확보한 배임 혐의를 받는데 이와 관련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웅동학원에 대한 120억 원대 채무의 강제 집행을 피하려고 했다는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앞서 구속된 금품 전달책 2명을 검찰 수사에 앞서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범인 도피죄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웅동학원에 대한 캠코 강제 집행을 피하려 한 혐의는 조 전 장관이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던 만큼 영장 결과가 주목됩니다. 법원은 지난 9일 조 씨에 대해 주요 범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조 씨는 목 부위 척추 이상으로 부산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강제 구인당하자 영장 심사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조 씨 측은 YTN과 통화에서 최근 병원 시술 뒤 상태가 호전돼 이번 영장 심사에 출석해 적극 변론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영장 결과를 지켜본 뒤 운동학원 이사였던 조 전 장관 부부와 모친 박모 이사장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동생 조 씨는 채용 비리 혐의 등에 다른 가족들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네, 앞서 짧게 전해드렸듯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오후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씨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조 씨 측은 건강 상태가 호전된 만큼 법원의 영장 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 방송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9시 20분부터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방송국 영상자료 보관실에 검사들을 보내서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 방송 촬영 영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지난 4월 22일부터 30일까지의 방송 영상물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국회 방송에 대한 1차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하나만 설치해도 모든 은행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NH농협과 신한, 우리, KB하나, KB국민 등 10개 은행이 오늘 오전부터 오픈뱅킹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SC제일과 한국시티, 인터넷은행 등 나머지 8개 은행은 준비 상황에 따라서 차례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던 소비자가 다른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추가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올해 비정규직이 지난해보다 86만 명 넘게 증가해서 750만 명에 육박한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증가 폭과 규모 모두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정부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서 이전 통계와는 단순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진화에 나섰는데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네, 김평정입니다. 네. 86만 명이 늘어서 750만 명에 육박하는 수치. 일단 사상 최고 수준의 수치는 맞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부가 비교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 지난 자료와 함께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1년 사이 얼마나 늘었냐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지난해는 3만 6천 명 늘었는데 올해는 86만 7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무려 24배나 대폭 커진 겁니다. 지난해 이전에도 전년 대비 증가폭이 이 정도로 큰 적은 없었습니다. 증가폭도 그렇고 그 결과로 나온 비정규직 규모 역시 사상 최대 수준이어서 논란이 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에 통계청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까지 하면서 이번 통계 특수성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통계라는 것이 이전과 어떻게 변화해오고 있는지 비교를 해봐야 의미가 있을 텐데요. 비교하지 말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네, 사실 브리핑 전날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예. 원래 통계청 브리핑은 통상 해당 통계를 맡은 부서에서 하는데 그런데 하필 비정규직 규모가 나오는 통계를 이례적으로 통계청장이 직접 한다고 브리핑 전날에 기자단에 공지가 된 겁니다. 아, 예. 그래서 결과가 이전과 사뭇 다르게 나오겠구나 하는 예상이 있었고요. 예. 실제로도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신욱 통계청장도 이를 의식한 듯 이번 통계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권고를 따라 기간제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에 그동안 포착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가 대거 편입된 특수한 결과라고 브리핑을 시작하며 배경 설명부터 강조했습니다. 예. 자, 조사 방식 변경이 문제라면 이 변경 때문에 늘어난 기간제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따져서 이 수치를 제외하면 지난 조사와 비교할 수 있는 이 비정규직 규모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조사 방식이 바뀌어서 더 포착된 기간제 근로자의 수가 35만에서 50만 명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 증가폭인 86만 7천 명에서 이 수치를 빼면 되는데 그러면 36만 7천에서 51만 7천 명이 나옵니다. 따라서 조사 방식 변경이란 변수를 제외하더라도 비정규직이 지난해보다 최소 36만 명가량은 증가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수가 늘었기 때문에 비정규직 규모도 함께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해도 이제 비정규직이 늘었다는 건 결국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해석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런 해석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6월까지 공공부문에서 15만 7천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거든요. 그렇다면 통계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난 규모보다 민간 부문에서는 더 많이 비정규직이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가 만든 노인 공공 일자리가 비정규직 증가에 한몫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비정규직 월평균 소득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점도 고용의 질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해석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입니다. 북한이 금강산에서 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의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이나 남북 관계 개선 전망은 더 불투명해진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왕선택 기자. 네, 왕선택입니다. 네. 북한이 실무회담을 거부했습니다. 전문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예상했던 반응입니까? 콕 찍어서 거부를 예상한 것은 아니지만 예.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시나리오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회담의 거부 이유는 여전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째로는 북한이 남쪽에 대해서 현재 불만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 남쪽과 대화는 거부한다 이런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거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실무회담에 응한다면 남쪽의 대화 전략에 북한이 빠져들 위험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이제 거부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남쪽이 실무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북한이 흥미를 보일 수 있는 유인책이 미흡했기 때문에 거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시나리오로 보면 북한은 어쨌거나 회담을 거부한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고, 근데 세 번째 시나리오라면 남측의 제안에 따라서 태도를 변화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은 북한이 이후에 태도 변화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 이렇게 들리는데 네. 그러면 앞으로 문서 협의와 실무회담 방식 가운데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참 어렵습니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예. 판단이나 구상이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나리오 3번, 다시 말해서 유인책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정부의 제안 내용에 따라서 북한이 수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실무회담을 제안하는 것은 검토 가능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나 두 번째, 즉 내용과 관계없이 무조건 북한은 실무회담을 하는 것은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예. 실무회담을 또 제안을 해도 북한은 거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연속으로 거절을 하는 이런 장면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관리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대목이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내용으로만 본다면 문서 교환 방식으로 이번 금강산 시설 철거 문제는 굉장히 협의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문서 교환 방식으로 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대면 회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정부가 금강산 시설이 낙후됐다 이걸 보여주는 사진을 또 공개했습니다. 이 정부가 공개한 배경이 있겠죠? 네, 저는 한 세 가지로 좀 구분하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북한 달래기 차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제 남북 관계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을 잘 알아들었고 건설적으로 호응한다는 차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사진 공개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남측의 여론 관리라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 주장이 모두 허황된 것이 아니고 사실을 반영하는 것도 있다라는 점을 알려서 대북 정책에 대한 부담을 좀 국내 정치 차원에서 덜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남측 언론 요구에 반응한 결과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금강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갑자기 커진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언론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거기에 반응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오랫동안 관찰한 바로는 예. 첫 번째나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정부의 추가 제안에 따라서 북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우리 정부 얘기한 대로 창의적 해법이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어려운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지난해 7월 이후에 남측 전문가 집단에서 거론이 된 사안이고 또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공식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법이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문제 제체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영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방법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인도주의적 접근이라든가 환경 문제 등 더 큰 범위로 사고의 틀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창의적 해법으로 가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더 근본적으로 본다면 기본으로 돌아가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문제를 선결 과제로 규정하는 정책 기조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 기자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벗겨먹는다. 주한미군 방위비 70조 원은 받아야 한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초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 미국 국방장관의 비서관이 최근 쓴 책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전 국방장관은 책을 읽을 계획이 없다면서도 내용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의 연설문 비서관이었던 가이 스노드그래스가 신간을 내놨습니다. 매티스 장관 당시 트럼프 행정부와 미 국방부 내부의 움직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스노드그래스는 2017년 7월 20일에 열린 첫 국방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한국이 여기저기서 미국을 벗겨 먹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일본, 독일, 한국 등 동맹국을 거론하면서 어느 누구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불평하며 여러 해에 걸쳐 만들어진 하나의 큰 괴물이라고까지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듬해 1월 두 번째 브리핑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의 대가로 미국이 뭘 챙기는지 집요하게 따졌다고 합니다. 매티스 전 장관이 해외 주둔 미군은 안보를 지키는 이불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손해보는 거래라며 주한미군에 대해 1년에 600억 달러, 우리 돈 70조 원을 낸다면 괜찮은 거래라고 호통쳤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시각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작을 앞두고 한국은 부자라며 인상에 동의했다고 밝히면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South Korea and I have made a deal. They've agreed to pay a lot more money toward the United States. 스노드그래스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발표한 것을 두고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사전에 알지 못한 채 무방비로 꼼짝없이 당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닌지 의심했다고 책에 적었습니다. 매티스 전 장관은 공식 발간 전 발췌록 내용이 소개됐을 당시인 지난 23일 읽을 계획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책에 나온 내용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이 내년 이후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은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두 차례 11차 특별협정 협상에서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면서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 3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미국은 11차 SMA 협상에서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든다고 주장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잠실벌을 뜨겁게 달궜던 이 글로벌 아이돌 방탄소년단 BTS가 1년 2개월간 이어온 월드 투어를 성공리에 끝냈습니다. BTS는 이제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팬덤 현상을 굳혀가고 있는데요. 이 BTS가 남긴 새 역사들과 그 비결,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등을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먼저 현상을 설명을 하고 그 비결을 짚어보겠습니다. 월드 투어 62회 공연이고 또 206만 명이라는 관객,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예, 그렇습니다. 62회 공연에 연인원 206만 명이 동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거의 지금 지구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뮤지션 투어의
최대 규모 중에 하나라는 뜻이고, 그 뮤지션들의 활동에서 과거에는 음반 판매가 굉장히 중요했었지만 요즘은 음반 판매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투어 시장이 됐는데, 네. 이렇게 세계적인 규모의 대형 투어를 하는 것이 바로 월드스타, 그 팝스타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고, 우리한테는 보통 이런 대형 투어와 관련된 소식들이 해외 토픽 정도로나 전해졌었는데, 지금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전 세계 투어의 주인공이 한국 가수가 됐다는 것이 굉장히 감개무량하고 역사적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반 판매가 줄어서 이 투어가 중요한데 그래서 과거보다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고, 자, 네. BTS가 지금 다양한 분야의 이 최초라는 수식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 가령 이 한국 최초로 보자면 뭐 미국 뉴욕 시티필드 그리고 영국 런던 웸블리에서 단독 공연을 했고, 또 외국 가수 최초로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스타디움에서 공연도 했는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비결이 뭘까요?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비결은 일단 실력이 압도적이고요. 네. 누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지구상의 보이밴드 중에서는 최고의 실력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콘텐츠가 좋으면서 동시에 그 음악이 지구촌 어디에서 들어도 이질감이 없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국제적인 트렌드에 맞춰져 있고,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나왔을 당시에 그 아이돌 스타가 좀 그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빈자리에 방탄소년단이 안착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방탄소년단이 기존의 그 상업적인 산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이돌에 대한 선입견을 깨면서 아티스트적인 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특히 가사에 담긴 철학적인 면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 방탄소년단 팬들의 자부심을 일깨워주면서 그 전 세계적으로 팬들의 응징력, 그 열정을 그 키우는 증폭제로 작용을 했고,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인터넷을 통해서 팬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열정적인 그 유명한 팬덤인 아미를 만들어내게 되면서 방탄소년단이 인기를 끄게 된 거죠. 네, 한번 이 성공 비결을 조금 쪼개서 살펴보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아이돌 문법과 좀 달랐던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기존 아이돌이 뭐 보편적이고 또 갈등 없는 정서를 노래를 했다면, 이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또 젊은이들이 느끼는 어떤 좌절이나 분노, 뭐 사회 인식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방식을 써서 많은 공감을 얻고 있죠. 네, 그러니까 해외 외신에서 평가를 한 것이, 기존의 아이들과는 다르게 방탄소년단은 어두운 정서까지도 노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좌절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지구촌의 10대, 20대가 느끼고 있는 불안한 정서하고 맞아 떨어지면서 이 지구촌의 10대, 20대들이 방탄소년단이 우리를 대변한다라고 느끼게 됐고,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그 가사에 여러 가지 철학적인 깊이를 집어넣고 뭐 고전을 인용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그 많은 팬들이 생각할 때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기존 아이돌 음악과는 차원이 다른 깊이 있는 음악이다, 방탄소년단은 기존 아이돌의 수준을 뛰어넘은 아티스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인기의 수준이 더 올라가게 된 겁니다. 네, 세계 여러 이런 유력 언론들도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찬사를 이처럼 지금 그래픽 나오는 것처럼 보내고 있는데, 또 하나 이 대형 기획사나 뭐 방송의 지원 없이 어떤 작은 기획사에서 출발을 해서 팬들과의 뭐 자신 SNS 소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른 점도 굉장히 특이한 점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이른바 흑수저 아이돌 성공 신화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의 소속사가 대형 기획사가 아니라는 것을 외국인들도 다 압니다. 또 한국 사회에서 대형 기획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다 아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그 큰 회사의 지원이 없이도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에 대해서 외국 팬들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그 성장의 과정에 팬들이 함께했다는 점, 그 과정에서 뭔가 큰 일을 함께 치러낸 그 전우회 같은 그 동지의 그 결속력,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그 대형 상업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더 인터넷 소통에 치중했던 측면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결과적으로 좋게 작용해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의 팬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네, 이번에는 이 방탄소년단이 써내려간 기록 중에서 뭐 경제 효과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연간 5조 원 정도 이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또 올해 말에는 그 효과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방탄소년단 경제 효과를 5조 원 이상이다라고 추산을 했었는데 네. 이건 작년 얘기고 올해는 방탄소년단의 팬덤이 더 커진 데다가 지금 그 세계적으로 방탄소년단 관련 상품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방탄소년단 팬 상품이 1만 종이 넘거든요. 또 최근에 방탄소년단 멤버 뷔의 인형이 또 그 판매가 됐는데 인형 부문 글로벌 매출 1위를 기록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연간 뭐 방탄소년단 때문에 한국에 오는 관광객이 80만 명 이상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종합하면 올해는 아마 올해 연말에 또 어느 기관에서 추산을 할 텐데 올해는 5조 원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경제 효과가 잡힐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사실 이번에 그 공연을 보면서 잠실 주경기장 주변에 외국인 이 팬들이 많이 왔던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 왜 예전에 비틀즈를 보기 위해서 영국을 가고 영국 문화를 공부하는 것처럼 방탄소년단 BTS를 보고 또 알기 위해서 한국을 찾고 한국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까? 예, 그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지금 한글, 한국어 이런 걸 공부하는 외국인들이 방탄소년단 때문에 많아지고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를 방탄소년단 때문에 찾는 외국인이 한 8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7.6%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번에도 방탄소년단의 세계적인 이 1년 2개월에 걸친 콘서트 투어의 시작과 마지막을 한국에서 서울에서 했는데 이러한 뉴스들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우리나라가 그만큼 널리 알려지는 것이고 이번에 서울 콘서트도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기 때문에 외국에서 그만큼 또 보면서 그 이 방탄소년단으로 인해서 한국이 이 홍보가 되고 또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가 더 강해지는 이런 현상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이번엔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아미를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이 BTS를 말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짚어볼 대목인데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탄소년단 실력도 있었고 젊은이들의 뭐 마음도 많이 대변을 했지만 거기에 팬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어떻게 보면 함께 성장하는 맛이 있는 그룹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이 팬클럽도 자체적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이 방탄소년단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고 K-팝 문화를 새로 쓰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이 아미 파워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예, 그러니까 아미라고 불리우는 방탄소년단 팬들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활동이 방탄소년단 신드롬을 확장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는데 방탄소년단이 노래를 발표하면 바로 이 아미들이 나서가지고 각 나라별로 가사를 다 번역해서 배포하고 여러 가지 의미들도 분석하고 그리고 또 외국에서 빌보드 차트 같은데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또 아미들이 나서서 뭐 방송국에 신청곡을 보낸다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앨범을 산다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10대, 20대 젊은 세대 젊은 네티즌들의 경우에는 이 외부에서 상업적으로 주어진 스타를 무조건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인터넷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을 대변할 만한 스타들을 스스로 찾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시점이 됐을 때 마침 방탄소년단이 글로벌 10대, 20대들한테 발견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발견되고 결국 그들이 일체감을 형성한 건데 이럴 정도로 그 인터넷 문화, 네티즌들의 영향력, 주체적인 그 적극적인 활동력이 중요해진 시대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또 다른 또 우리나라 그 아티스트가 그 적극적인 인터넷 SNS 활동을 통해서 해외 10대, 20대들한테 발견이 되고 일체감을 형성한다면 또 다른 글로벌 슈퍼스타도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인데 어떤 그룹이건 이 흥망성쇠가 있을 수 있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네. 방탄소년단의 앞으로의 미래 어떤 방향으로 설계가 되고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지금 아이돌 중에서는 세계 최고가 됐고 거의 뭐 이 세계 최고의 팝스타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 됐는데 네. 그 아이돌이라는 한계로 가둘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있는 철학적인 의미라든가 음악성까지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앞으로 나가서 이제 세계 최고의 뮤지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진로에 놓였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올 연말이면 또 다른 이제 미국이라든가 해외 시상식에서 이런저런
상을 받으면서 더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내년이 되면 또 다른 앨범이 나올 것이고 계속해서 방탄소년단은 성장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한 가지 암초가 있는 것이 군대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지금 군대를 가야 되는 멤버가 나올 수 있고, 이 부분이 그 만약에 군대를 가면 이 현재 이 성장하는 흐름이 끊길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가 앞으로의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의 뭐 아미 파워로 본다면 군대를 가는 뭐 1년 반, 2년 정도 동안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K-팝과 또 한류 관련한 전반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과거 J-팝이나 또 브리팝 같은 경우에 어떤 시대적 흐름으로 나타났다면 좀 오래 갔지만 어떤 개인기에 의존하거나 특정 뮤지션에 의존을 한다면 또 빨리 사그라드는 경우도 있었는데, 앞으로 이 방탄소년단으로 촉발된 이 K-팝 그리고 한류 열풍이 계속 지속이 되고 또 이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가 높아지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리 한류가 최근에 한 차원 더 올라간 느낌인데, 바로 방탄소년단과 또 영화 기생충의 해외 영화제 그 수상으로 인해서 한 차원 더 올라갔고, 해외에서 한류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경의, 경탄, 존중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 우리나라 그 이 아티스트들하고 협업하려는 움직임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상황이 긍정적인데, 문제는 우리 내부적으로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대기업 독점 체제로 갔을 경우에 제2의 봉준호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대중음악계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일부 아이돌 중심 체제로 갔을 경우에 다양한 음악적 어떤 가능성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의 인기가 예년 같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좀 위기감을 가지고 보다 다양하고 질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좀 제작자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국내 소비자들도 이게 스스로 좀 다양한 콘텐츠들을 찾아서 소비하려는 생각을 가져야 그걸 바라보고 제작자들이 용기를 내서 더 다양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자는 제작자대로 또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또 뭐 관계당국은 관계당국대로 좀 더 위기감을 가지고 뭐 이 한류를 생각하는 시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BTS 현상과 우리 한류의 미래까지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중년 남성이 20대 남성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경기도 안양시 범계역으로 달리던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20대 남성 2명에게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위협했습니다. 20대들이 이 남성을 바로 제압하고 흉기를 빼앗아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퇴근길 열차 운행이 잠시 지연됐습니다. 범계역에서 열차가 멈춘 사이 달아난 이 남성은 20대들이 열차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탄다고 화를 내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꺼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5분쯤 울산시 남구에 있는 공장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내부를 청소하던 작업자 3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탱크 내부 청소를 하던 중에 중기 압력이 높아져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사람이다. 조국 전 장관 지명일과 첫 압수수색 사이 어느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측근을 만나서 이런 말을 했다. 자, 유시민 이사장이 어제 검찰이 내사했다는 근거로 든 내용입니다. 측근이 누군지 그리고 직접 녹취가 공개된 건 아닌 상황에서 이걸 내사의 증거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잠시 뒤 전국 대담 코너에서 관련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